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2명의 검사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어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본회의를 열어야지 이제 탄핵안도 의결을 하고 이럴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본회의가 30일 날 열어서 이제 1일 날 처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31일 양일간 열겠다는 건데, 이 본회의는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일 날 통과되기 위해서 이제 본회의 합의해서 열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만큼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안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떠한 이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지금. 근데 지난 12월 11일 날 지난해죠. 네. 그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그때 이제 공휴일날 소집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김진표 의장이 작년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일단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더 예산안을 좀 합의를 모색해라라고 해서 본인을 안 열지, 네. 이게 관건인데, 글쎄요 지금 김진표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임기가 뭐 이제 내년까지니까 근데 이제 일단 무소속입니다만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민주당의 그 입장을 과연 반영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예산안 합의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회의장이 역대 보면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에서 민생 입법이기 때문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민주당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는 그런 수세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래, 다수당이 그렇게 원하면, 지난번에도 일단 올렸지만은 패스트트랙을 국민이 포기해서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46개 당협위원장이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물갈이 시작입니까? 물갈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공천 룰은 결국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컷오프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70석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네. 상당히 40명 되지 않습니까? 30명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위 22.5%는 46명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그러면 현역 의원도 상당히 탈락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의 주 본거지는 대구, 경북, 경남, 네. TK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나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을 컷오프 시키겠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물갈이 하겠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예. 지금 뭐 22.5%인데 저는 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만이 국민의힘이 개혁 정당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수도권 유권자한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국민의힘의 얘기지만 이 22.5%의 교체 권고 여기에 이제 TK 지역 역시도 당보다는 지지율이 낮을 만한 의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폭의 물갈이로 될 것이다. 50%까지 얘기 나오셨어요. 왜냐면요 경상북도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정당 지도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보다 당협위원장의 지지가 높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다른 지역 같으면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국민의힘이 TK 지역에서 정당 지도가 높은데 당협위원장이 그보다 낮으면 컷오프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일각의 이제 뭐 전망입니다만 네.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 게 아니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물갈이인데 이제 다시 말하면 물갈이는 물갈이인데 어떠한 성격의 물갈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갈이란 말은 뭐 어느 선거 때나 나온 얘기거든요. 네. 나온 얘기인데 참고로 지금 현재 21대 국회도 초선 의원이 151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물갈이가 된 거죠. 그렇죠. 절반이니까. 절반 이상이 된 거니까 여야 통틀어서 말씀입니다. 근데 뭐 151명 초선인데 21대 국회에 뭐 좋은 평가 있습니까? 뭐 거의 최악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갈이를 하긴 하는 건 좋은데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물갈이를 제대로 해라 하려면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들어온 분들 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른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저도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여야 통틀어서 상당히 중진에 못지않은 그런 정치적 계산을 많이 하는 의원들 많이 봤어요.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근데 비례대표 하고 다음에 또 지역구를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면 정부에서 물갈이하는 건 좋고 해야 되겠죠. 또 많은 중진들이 좀 내려놓고 이제 후배들한테 좀 자리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데 이 물갈이가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물갈이를 하면 이러한 걸 국민이 다 압니다. 유권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이 정치인들보다. 네. 뭐 전 정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갈이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물갈이는 곤란하다. 정말로 새로운 인물들이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첨언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TK가 본거지라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호남을 중심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해서 정치 신인이라든가 새로운 인물을 내려보내도 당선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수도권이 지금 이번 총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의 지금 당무감사라는 것은 지역위원장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 선거고 당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네.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을 대폭적으로 새로운 영입 인사로 포진시키는 것이 새로운 국민의힘의 어떤 바람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어떤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TK보다는 수도권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을 통해서 교체 그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잠깐 최창열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물갈이해도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 의미 없는 물갈이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동은 줄 수 없지만 TK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네. 조직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위적인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교체될 당이 새로운 어떤 바람으로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미래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치 교체도 필요하고 지역에 어떤 정치 교체가 있으면 그 바람이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다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용산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포메이션과 같이 갈 수 있는 인력 풀이 내려가서 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뉴한 위원장 얘기를 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부모 언급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보다는 뭐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뉴한 위원장 뭐 벌써 많이 나온 얘기고 사과도 했으니까 네. 이뉴한 위원장이 일단 그건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를 왜 끌어들입니까?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고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뭐 거론할 게 아닌데 그 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왜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정치라는 게 언어로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말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치가 뭐 누구나 다 지적하는 겁니다만 정치의 격이 떨어지고 정치 부재다, 정치 실종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지금 같은 당에서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이뉴한 혁신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뉴한 혁신위원장한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걸 잃은 거예요. 사과는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끌어안겠다는 거잖아요. 통합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뉴한 혁신위가 내세우는 희생, 통합, 다양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뭐 사과를 안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뭐 뭘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흉내도 내기 싫어요. 요새는 말이 하도 이상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가 12월 27일까지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뭔가 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이말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청와대의 집권당이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여야 똑같아요. 그건. 보수 진보 똑같은데 지금 정당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정 관계도 용산과 지금 여당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하고 또 플러스 국정 기조의 변화. 네. 국정 기조의 변화라는 거는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야당에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고 뭐 야당에게 어떤 그 제안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이런 포용의 정치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고 근데 이뉴한 이 혁신위원장이 애써 그 두 부분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중진 불출마 그다음에 친윤 그룹의 뭐 총선 불출마 또 험지 출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것도 중요한 의제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이뉴한 혁신위가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진들이 이제 거기에 잘 호응하지 않았고 하태경 의원이 처음 얘기했는데 뭐 하태경 의원 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뉴한 혁신위의 여러 가지 지금 혁신안 자체가 네.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 잘 그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해 보이고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이뉴한 혁신위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활동 시간 자체가 이 혁신위가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출범했지만 그래도 이뉴한 위원장이 상당히 그 추진력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마지막에 서서히 오면서 역시 이뉴한 혁신위가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한계와 함께 동력이 약해졌다. 네. 그 본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에서 비대위 대신에 이뉴한 혁신위를 선택한 것은 정권을 준다는 것은 건의권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세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등판해서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용태 험지 출마 그리고 공천 개혁 포괄적으로 이미 할 역할은 다 했다. 그리고 강서 보궐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 방황할 때 그 빈 공간을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막아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준석 부모님께 대한 어떤 과한 표현 그것은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본인의 실수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수를 바로 인정을 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받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런 것은 본질과 좀 곁다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본질적으로 보면은 비대위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본인의 역할은 다 했고 그리고 혁신위가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진 험지 출마해라 그리고 뭐 포기해라 이런 것은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관위가 열려서 이제 공천 심사가 진행될 때 그때 중진 출마 포기라든가 험지 출마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용태 험지 출마 공천 개혁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수렁으로 빠지는 국민의힘을 건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역할은 다 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종로 출마하겠다고 했더니 거기가 험지냐, 험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험지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제 국민들 입장은 네. 험지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을 가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 과거에 민주당의 조선영 대표가 대구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험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서울로 올라와서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 안 했다가 갑자기 종로를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종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해서 당선된 분이 있는데 거기가 험지라고 생각해서 가면 그게 험지냐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좀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것을 너무 지금 빨리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당에 이제 공관위원회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다음 달이면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구성되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된 그 와중에 어떤 시점에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해야지 지금 뜬금없이 종로를 하니까 종로는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정치 1번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1번지면 통상적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재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공천 지역으로 여당과 야당이 1대1로 맞붙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종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역공을 치렀다고 허를 찔렀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지금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그건 험지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험지라면 뭐 마포, 정청래 의원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을 선택해야지 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벗어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험지는 아닌 것 같다. 네, 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은 여야가 특별히 어떤 정당의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박진 의원도 당선된 적이 있고 박진 의원 종로구 출신이고 정세균 의원도 그렇고 네. 이낙연 의원. 그러니까 거긴 여야 고루고루 당선된 지역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로 올라온 윤모선 대통령이 이제 그쪽 지역이고 그런데 이명박 뭐 대통령 전 대통령도 종로 출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 험지냐 아니냐의 논쟁보다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자기 희생한다는 정신을 보여야 돼. 그게 물론 험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한다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이제 좀 유리한 위치를 좀 점령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해운대 이제 포기하고 해운대는 뭐 당선되기 대단히 좋은 데니까 거기 포기하고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종로라고 특정 지역을 이제 특정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험지라고 얘기하는 건 당과 조율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당과 조율이 없었고 최재형 의원과는 더욱더 조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역 의원이 지금 최재형 의원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좀 몸값을 불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당에서 이걸 그렇게 썩 내키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과연 어떤 지역을 갈지 수도권에서 험지라는 건 강 이북 지역이에요. 굳이 따지면. 강남에 출마하면 험지라고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아니라고 볼 거는 당연한 것이고 한강 이북 지역은 거의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네. 그쪽이 어딜 출마한다면 뭐 꼭 정청래 의원 지역구 있는 마포가 아니라도 험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종로구로 험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거기가 무슨 험지냐라고 얘기할 충분한 논거는 되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를 얘기하면 강남, 서초, 송파까지 험지라고 하고 국민의힘의 험지는 어딜까요? 뭐 우리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로, 금천, 강서, 강북 요 지역이 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구로, 을이나 이런 데 와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험지 출마하니까 이제 오늘 또 이탄희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용인정 불출마 하면서 험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비례대표제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에 의하면 위성정당을 금지하기 위해서 네. 나중에 합당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좋은 얘기인데 저는 지난 21대 총선 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독일식 제도란 말이에요. 그 1인 2표에 의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예. 플러스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정당 정치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여기다 준자를 붙였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놓고 또 캡이지 뭔가 씌웠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지역구가 아닌 그 비례대표가 47명이지 않습니까? 47명 의원들 중에서 다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 뭐 30명만 해라 이래가지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또 캡을 모자르뜩 씌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에요. 준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때 했던 그 제도는 누더기법이에요. 누더기법. 완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빙자해가지고 선거법을 누더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에 나와가지고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전시. 근데 애매하게 이건 미래통합당 편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하게 만들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또 저쪽 열린민주당, 이게 거기 열린우리당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합치면 열린민주당. 야 이거 저쪽 편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유도하게끔 해서 이쪽에서는 또 비례대표 안 내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요. 4년 전에. 그 나중에 합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하겠다는 거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면 확실하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험지로 하겠다 이건 좋은 얘기예요. 일단 자신이 위험한 적에 가겠다. 당에 지금 뭔가 자꾸 민주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막말 논란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무슨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답지 않다고 요새 솔직히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제 그런데 많이 휩쓸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을 좀 새로운 그 분위기를 국민의힘처럼 중진들 물갈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어서 이건 잘하는 건데 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합니다. 단지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여야가 지금 원래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구 획정 아직도 안 됐어요. 예. 어느 선거나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같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좀 이탄희 의원이 그런 부분도 좀 앞장서서 상당히 이 민주당에서 바른 말을 하는 의원이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글쎄요, 뭐 다 내년 총선 의석수를 가지고 삽바싸움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민주당만이 살 길이 아니고 뭐 정의당이라든가 여러 소수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정파를 배려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민주당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물론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여야가 지금 확실하게 하는 것은 병립형으로 가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득실차는 뭐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거에 진보 정치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갔기 때문에 네. 200석을 넘으려면 지금 현재라도 정의당이라든가 여러 기타 정당의 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까지 같이 가려면 준연동형 지난번 선거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하려면 병립형으로 가면 비례대표까지 동시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간단하고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가 영원한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는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는 병립형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가자. 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명 정도가 지금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지금 발의하고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 진통은 있지만 결국은 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질문 하나만 같은 질문 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사당화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이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비명계가 이제 지금 뭐 조응천, 김종민 이런 윤영찬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원칙과 상식을 만들었잖아요. 뭐 몇 분 안 됩니다만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해서 네 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을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비명계가 새로운 연합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거 공천이거든요. 네. 근데 공천을 이제 이 비명계라고 해서 다 같은 비명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강성 비명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명계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확실한 리더십과 구심점을 보이면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어요. 도저히 뭐 친명과 비명이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이제 새로운 정치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직격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사실 질식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근데 이 부분을 하려면 확실하게 비명계를 좀 이렇게 결집시켜서 나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새롭게 비명계를 결집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정도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성숙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되려면 완전히 친명과 비명이 갈라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비명계도 공천에 참여시키고 공천 경선에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모든 비명계가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동력이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여러 가지 탈락률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저는 뭐 50명 정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의 주요 패권 거점은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호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구도로 보면은 호남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은 성숙이 돼 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북 안동 아니겠습니까? 그 TK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선거 구도를 보면은 총선 때 헤어졌다가 대선 때 만납니다. 그래서 총선 때 예를 들어서 호남 정당이 나오고 수도권 정당이 나오고 과거 열린당이라든가 새천민주당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다시 그렇게 치르다가 다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합치는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런 바람대로 일정 부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에서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공천 위기감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역이 아니더라도 호남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구민주계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계속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각자 도생하자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자신이 국무총리 했던 민주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다시 포용해서 합해서 총선 승리에 매진할까 그런 갈등의 기로에 섰는데 상당히 유혹이 크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